어제 오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향년 78세,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삼성을 이끌면서 한국 경제에 큰 획을 그었던 이건희 회장, 그 생애를 뒤집어보고 공과 과, 명과 암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희 회장을 평가해 보신다면 네. 어떤 인물로 평가를 하시고 싶습니까? 어제 국내 뉴스 또 외신에서도 여러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이건희 회장을 평가를 했는데요. 예.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꼽자면 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역사는 이건희 회장 전후로 나뉜다.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이건희 회장 전이라고 왜 후로 나뉘느냐? 우리 한국의 산업 실은 이제 싼 가격에 그러니까 중저가에 대한 이미지와 그저 그런 정도의 품질로서 그런 걸로 어필했던 우리 한국의 산업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고부가가치 그리고 1등 이제는 탑 브랜드로 바꿔나가는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건희 회장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기업 내적으로 보면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를 1987년에 이제 회장으로 취입을 하게 되면서 네. 매출 같은 경우에는 당시 한 10조를 거의 한 30배 가량, 400조 가량 키웠었고 시가총액으로는 물론 이제 당시에는 주식시장이 발전이 안 됐으니까요. 네. 거의 한 몇백 배 정도, 100배 이상을 이제 올리게 됐던 이제 그런 부분들, 이익은 50배, 이런 기업적인 차원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GDP 기준이든요, 수출 기준이든 시가총액이든 거의 한 20%에서 25%는 삼성이 차지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키워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적인 성과를 짚어보기 전에 개인사를 좀 짚어보고 네. 가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 측면에서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가족과의 분쟁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고 특히나 고 맏형인 고 이맹희 회장과는 꽤나 말년까지 소송전을 벌인 끝에 네. 결국은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화해를 못하고 생애를 마치게 됐어요. 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이게 우리 한국 재벌의 역사 또 경영권 세습의 역사의 참 안타까운 단면이기도 하죠. 이게 예. 비단 삼성뿐만이 아니라 현대가 그 외들을 계속해서 이 창업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경영권 승계에 있었던 분쟁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 이건희 회장은 장남이 아닙니다. 예. 삼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형들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 이병철 창업주 이후에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이제 많은 논란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겠고요. 네.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 당초에 이 얘기도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 이제 큰형이죠. 고 이맹희 회장과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맹희 회장과의 이야기는 사카린 파동에 있어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풀어가게 되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삼남인 이건희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게 되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족 간의 어떤 문제들 또 아마 앵커도 이야기했지만은 고 이맹희 회장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유선 분쟁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어제 이제 소식 들려오고 가장 먼저 장례식장에 달려왔던 것이 CJ 이재현 회장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그랬지만 이제 이재현 회장 또 이재용 부회장 그 자식대에 있어서는 어떤 이런 앙금들은 다 풀지 않았는가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희 회장의 경영적인 성과를 본격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상징적으로 평가하는 몇 가지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어제부터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하나만 꼽아라 하면은 역시나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네. 이 얘기일 것 같은데 이 말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야 시청자분들도 참 많아졌는데 어떤 경위로 이 말이 나오게 됐는가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입니다. 이제 그해 여름 프랑크푸르트에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꾸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데요. 뭘 바꾸라는 얘기냐? 이제 변화랄 얘기를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네. 이제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것은 주인 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를 만들더라도 마치 내 것처럼 그러니까 끝까지 완성도를 100% 이상 끌어올리라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예. 왜 그럼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나왔는가? 이제 그해 이제 90년대 초반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미국도 가봤고요, 로스앤젤레스도 가봤고 했었는데 그때 삼성의 가전 제품이 받고 있는 취급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네. 특히 93년 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을 가게 되는데 세탁기 뚜껑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게 같은 제품이면은 안 맞지 하고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지 하고 봤더니 마지막에 그 세탁기 뚜껑을 덮을 때 면도칼 같은 걸로 깎아낸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맞나 안 맞나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뜨악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전혀 초인류, 이 탑 브랜드로 갈 수 없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바로 1993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서 이제는 완성도의 삼성, 뭐 인류의 삼성으로 끌어가는 뭐 결정적 장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이제 장면이 1995년에 애니콜 화형식입니다. 화형식이죠. 예, 네. 그것도 실은 신경영, 그 방금 말했던 프랑크푸르트 선언과 맥이 닿아 있는 건데요. 정말 이제 그때 95년 지금 요즘에 뭐 제 아이들이나 중고생들은 당연히 스마트폰이 이 시대가 뭐 당연하고 생각하겠지만은 네. 94년, 95년만 해도 아직까지 이 핸드폰 시대가 대중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94년에 일단 애니콜을 개발을 했고요. 이제는 앞으로 핸드폰을 우리가 펼치겠다라고 했는데 95년에 이건희 회장이 마찬가지로 이제 핸드폰을 봤는데 품질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잘 터지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때 대구 구미 사업장에서 거의 15만 대를 다 불태우고 앞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 명이 핸드폰 하나씩을 갖게 되는 세상이 올 텐데 지금 이 정도의 품질로는 택도 없다라고 다시 한번 다그쳤고 그것이 애니콜 신화의 어떤 큰 촉발되는 계기가 됐던 결정적인 장면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모바일 사업에 시작됐던 삼성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애니콜 그리고 2007년, 2008년 넘어가면서 스마트폰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갤럭시 시대까지 열게 되는 애니콜과 갤럭시의 모바일 역시도 다 이건희 회장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희 회장이 참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안 좋게 끝나버린 사업적인 영역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네. 자동차 부분인데 네. 뭐 이건희 회장 시대에 이미 법정 관리를 거쳐서 삼성 자동차에서 르노 삼성이 되어버렸고 지금 와서는 이제 그 르노 삼성에서조차도 삼성의 존재감이 거의 없어진 듯한 느낌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실패라는 표현에서 항상 떠오르는 것이 이제 삼성 자동차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본인도 굉장히 안타까워했었고 주위에서도 굉장히 좀 아쉽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요. 고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에 대한 굉장한 전문가입니다. 네. 본인이 자동차도 좋아하고 직접 운전도 조립을 했다고 좋아하고요.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까지 이제 애착이 깊었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이제 95년, 96년을 거쳐서 삼성 자동차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997년 우리나라의 IMF 외환위기가 닥쳐오게 되면서 네. 유동성, 즉 자금이 완전히 딸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빅딜이라고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업군들을 나누게 되는 그런 상황이 결겨졌고 결과적으로 삼성이 삼성 자동차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르노 삼성으로 인수가 되고 뭐 그런데 아직도 이 1997년, 96년 이때 97년, 98년에 생산됐던 SM5죠. 그때 당시에 삼성자동차를 네.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삼성자동차는 접게 됐지만 다만 이제는 이제 자동차가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네. 더 이상의 이제 비이클 이게 아니라 모터스가 아니라 모빌리티 시대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래의 자동차, 전기자율주행차는 이제는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전기장치라는 자율주행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세 개의 카테고리를 나누게 되는데 참 공교롭게도 혹은 또 아마 이걸 목적을 했는지 몰라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재작년에 하만을 인수하게 되면서 전기장치, 전장 회사죠. 자동차의 미래의 자동차의 한 3분의 1 정도를 포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앞으로 그쪽 사업부에 또 삼성이 어떻게 나가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를 하셔서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당장 단기적인 미래는 지배구조 이슈입니다. 네. 이건희 고인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평가액이 18조 원이고
그거를 상속받게 된다면 내야 할 상속세만 10조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배구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뉴 삼성이죠.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가 그 지배 구조의 문제, 네. 두 번째가 앞으로 남은 이제 두 개의 재판 문제, 세 개가 이제 성장성. 그러니까 뉴 삼성은 새로운 먹거리는 뭐냐 할 텐데 이제 첫 번째가 당장 뭐 오늘 주식시장부터 아마 반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삼성의 지배 구조를 보면 정점에 이재용 부회장, 그다음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인데 지금 18조 원 정도가 주식 평가액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네. 이걸 상속받으려면 다 완벽하게 상속받으려면 10조 원대 이상의 상속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뭐 6년에 나눠 납부한다고 해도 연간 1조 원 이상의 그렇죠. 캐시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아마 일부분의 주식은 좀 포기하고요. 상속을 안 받든가 뭐 이런 부분을 보이게 될 것 같은데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삼성물산이 또 삼성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다만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전자 물량을 팔게 되었을 때는 마지막이 전자가 약간 떨궈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물산이 갖고 있는 전자 지분만으로는 이게 완벽하게 이 뭐 M&A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자 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과 삼성이 뭐 한국 경제사에 남긴 족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삼성이 말씀하신 마지막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창업주가 창업과 거의 1등을 추종하면서 쫓아가려는 전략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 이건희 회장은 처음에 맺던 초일류 기업 그걸 달성을 했죠. 예. 글로벌 톱5까지 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뉴 삼성인데요. 이제 1등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 외, 모바일 외에 또 다른 새로운 먹거리, 그게 혹시 AI건 5G건 거기 개척을 해야 됩니다. 네. 개척을 하고 거기에서 혁신의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재용만의 새로운 혁신, 새로운 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만의 개혁이 어떤 것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